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2011년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벌써 14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미국 굉장히 많은 매체들에서 다뤄졌던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인 훌루에서 자체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제작하기도 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우리 한국 시청자분들께도 전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엘렌은요, 1983년 6월 13일 뉴욕에서 치과의사인 아버지 그리고 치위생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엄마인 샌디는 엘렌이 아기일 때 자기 전에 빨리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 다시 엘렌 엄마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엘렌을 무지무지 아끼면서 금이야오기야 키우셨어요. 자, 이렇게 자란 엘렌은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큰 웃음소리와 미소로 주변에 기분 안 좋았던 사람들까지 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커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는데요. 원래는 언어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제 선생님이 돼야겠다 하고 이 학사를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해가지고요, 템플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증 공부를 해요. 야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낮에는 이 특수 아동들이 있는 학교에서 또 보조교사로 일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주경야독 낮밤 없이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딴 후에는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주니아타 파크 초등학교에서 바로 1학년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선생님이 되고는 엘렌은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고요. 이 부모님도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자, 원래 보통 맨날 보는 담임 선생님 가끔 학교 아프시거나 무슨 일 생겨서 안 오시면 대처 선생님 생기면 좋아하잖아요. 엘렌이 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엘렌이 가끔 학교에 못 나오는 날이면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 선생님 언제 와요? 기다리고 아쉬워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자 딸이자 친구였어요. 자, 그러던 2007년 엘렌이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친구도 이 남자를 몰라. 근데 이 남자의 부모님하고 이 집안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싱글이라네? 어머, 내 친구 중에 앨런이라는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얘도 싱글인데 너네 둘이 한번 만나봐 하고 진짜 이름하고 연락처만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둘이 몇 주 동안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만 하다가 이 남자가 출장이 좀 잦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비행기 티켓을 보내준 거야, 엘렌한테. 그냥 나 보러 지금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엘렌이 이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이 소개팅남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렇게 만나게 된 그의 이름은 샘 골드버그라고 엘렌보다 5살 연상의 같은 템플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샘의 집안이 좀 난다 긴다 하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재력과 명성을 쌓아온 집안이었는데 식구들이 법 쪽에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이 샘 본인은 당시 MBC 방송국의 골프 채널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엘렌은 이렇게 문자만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샘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딱 봐도 인상이 되게 부드럽고 순한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만나서 좋냐 어떠냐 막 문자 오니까 친구들한테 완전 테디베어 같다, 테디베어인데 빛나는 갑옷을 입은 나의 기사님 같다, 막 이렇게 완전히 엘렌도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고, 샘은 직업 특성상 골프 중계하는 채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골프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샘이랑 같이 엘렌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약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2010년 둘은 캘리포니아로 휴가를 떠나는데요. 그곳에서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샘이 엘렌에게 Would you marry me? 서프라이즈 청혼을 하고요. 엘렌은 당연히 yes라고 답을 하고 둘은 그렇게 약혼을 하게 돼요. 자, 둘은 이렇게 약혼을 하고 필라델피아 북서쪽에 있는 마나융크라는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런 주택이 아니라 생긴 지 얼마 안 된 되게 신축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하는데요. 이 아파트 안에는 바베큐도 할 수 있고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도 있고 로비에는 직원들도 있는 컨시어즈 데스크까지 있는 그런 안전하고 편리한 젊은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자, 이렇게 동거도 시작하고 둘은 본격적으로 결혼식도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엘렌은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허쉬 호텔이라는 되게 역사 깊은 그런 호텔이 있거든요. 여기서 2011년 8월 식을 올리자 하고 식장도 다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렇게 결혼식 7개월 전인 2011년 1월 26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엘렌이 출근하면서 항상 그랬듯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세금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조언도 엄마한테 받고, 마지막에 이제 엘렌이 엄마한테 I love you, 사랑해요 라고 하고, 엄마는 엘렌에게 I love you more, more, more. 내가 널 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스윗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엘렌이 학교에 도착했는데 눈이 막 엄청 내리더니 결국에 폭설주의보까지 내리고 다들 수업하다가 집에 가야 되게 된 거예요. 점심쯤에 학생들을 다 보내고 이제 엘렌도 퇴근을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도 가득 넣고요. 바로 그 다음날이 성적표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노트북으로 애들 성적 기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혼남인 샘도 폭설 때문에 일찍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샘이 주장하는 이날의 기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샘의 입장입니다. 자, 이날 오후에 샘은 엘렌과 함께 있다가요 4시 45분쯤에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내려갔대요. 한 3-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긴 게 아니고 렛치라고 걸쇠 있죠. 걸쇠가 잠겨서 안 열리는 거야, 문이. 이 걸쇠는 당연히 이제 안에서만 잠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걸어놓지 않고 밤에 자기 전에만 현관문 다 잠그고 걸쇠까지 잠그는 게 이 둘의 원칙이었는데, 이날은 잠깐 쌤이 헬스장 간 거였는데 걸쇠까지 걸려있고 막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엘렌이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집 문을. 쌤이 엘렌에게 문자를 보내요. Hello, open the door. 안녕, 문 좀 열어줘. 답이 없으니까 계속 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자를 또 해요. What are you doing? 그런데도 또 답이 없으니까 쌤이 열받았나 봐요. 10통 가까이 문자를 연속적으로 막 보내요. I'm getting pissed. 나 열받는다. You better have an excuse. 너 무슨 변명이라도 있는 게 좋을 거야. What the fuck? You have no idea.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답장이 없으니까 이 쌤이 결국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있는 아파트 직원을 찾아가요. 당시 직원은 67세의 필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필에게 지금 내 약혼녀가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올라가서 문 좀 같이 열어주는 거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필이 나는 지금 이 아파트 규정상 이 근무 시간 동안에 임의로 자리를 뜰 수가 없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렇게 막 쌤이 안절부절 로비를 막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에 그럼 같이 올라가서 내가 부술 테니까 같이 올라가만 달라고. 그래서 이 아파트 직원이랑 같이 올라가서 이 문을 부수고 이 집안에 들어갔대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경찰에 기록된 쌤의 주장이에요. 저 이 집에는 쌤 혼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쌤이 발견한 건요, 처참한 모습의 약혼녀 엘렌이었어요. 멀쩡하던 엘렌이 헬스장 다녀오니까 부엌 옆 캐비넷 옆에 이렇게 기댄 채로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안경은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피는 막 여기저기 튄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쌤이 바로 911에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911 음성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한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방금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 약혼녀가 쓰러져 있어요. 피가 여기저기예요. 빨리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Oh no! Oh no! Please hurry, please. She bleeding from? I don't know. I can't tell. 약혼녀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피를 흘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돼요. I'm looking at her right now. I can't see anything. There's nothing broken. She's bleeding. Ellie. 약혼녀를 보고 있는데 어디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피만 보여요. 어디서 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So I think her head. I think she hit her head. I think she may have slipped. There's blood on the table. Her face is a little purple. 머리에서 나는 것 같아요. 머리를 부딪혔나 봐요. 아마 넘어졌던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도 피가 있고 얼굴이 약간 보라색이에요. I went downstairs to go work out. I came back up. The door was latched. My fiance's inside. She wasn't answering. So after about a half hour, I decided to break it down. I see her now just on the floor with blood. 저는 그냥 미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문이 걸쇠로 잠겨져 있었어요. 약혼자가 분명 안에 있었는데 응답이 없어서 한 30분쯤 지금 기다리다가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바닥에 피투성이로 이 약혼녀가 누워 있는 거예요. She flat on her back? She's on her back. Look at her chest and tell me if it's going up and down, up and down. I don't see her moving. 상담원이 지금 누워있나요? 그랬더니 네, 누워있다고 했어요. 가슴을 봐라. 이렇게 업 앤 다운. 심박이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다고. Okay, do you know how to do CPR? CPR,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나요? I don't. Okay, I can tell you what to do, okay, until they get there.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want you to keep her fed Oh, on her... God. Hello? 그랬더니 God I have to, right? 해야 되죠? To get her fed on her back, bare her chest, rip her shirt off. Oh, my God. Allie, please. 그녀를 평평하게 눕히고 셔츠를 찢어도 되니까 가슴을 평평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엘리 플리즈 제발. Her shirt won't come off. It's a zipper. Oh, my God. She stabbed herself. 이게 지퍼로 된 상이라서 잘 안 벗겨져요. 오 마이 갓. 그녀가 자기 스스로 칼로 찔렀어요. Where? She fell with a knife. Oh, no. Her knife's sticking out. 칼 위로 넘어졌나 봐요. 그녀의 가슴 위에 칼이 나와 있어요. What? There's a knife sticking out of her heart. 그녀의 가슴 쪽에 칼이 박혀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칼은 가슴에 박혀져서 손잡이만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Oh, she stabbed herself? I guess so. I don't know where she fell on it. I don't know. Okay, well, don't touch it. If the knife is in her chest, it's going to be kind of hard for you to do CPR at this time. 이 응답원이 스스로 그런 것 같나요? 라는 말에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넘어져서 찔린 걸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답원이 가슴에 칼이 있으면 이제 CPR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911 구조대가 이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집안 곳곳에 피가 막 묻어있는 채로 엘렌이 바닥에 앉은 채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사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오후 6시 40분경 사망 판정을 받게 되고요. 이어서 현장에 경찰도 도착을 하는데요. 이 아파트가 꽤 고층에 있었고 그 밖에서 발코니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 거기 발코니 이런 외부 쪽에는 발자국도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현관문이 잠겨져 있었다고 했잖아. 집에 있었던 건 엘렌뿐인데 그럼 외부 침입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샘이 경찰들에게 하는 말이 엘렌이 최근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 약을 복용 중에 있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경찰이 문도 잠겨 있었다 그러고 밖에서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있었다니 그럼 이 약혼남 말대로 이 사건은 살자구만. 살인 전담반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눈도 많이 오는데 괜히 굳이 연락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건 종결해버리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은 검시관이 해야지 왜 약혼남인 샘이 그리고 이 샘의 말을 바탕으로 경찰이 판단을 해버리나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버려요. 자, 이 엘렌의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쁜 외동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 엄마는 몇 시간 전인 이날 아침에 멀쩡하게 통화까지 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내일까지 애들 성적표 이거 입력해야 돼요. 그냥 이런 평범한 얘기를 하던 이 딸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엘렌은 평소에 편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진짜 일기도 많이 쓰고 주변에 편지 엽서를 진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랬던 엘렌이 이렇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몇 달 뒤에 있을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야 될 이 부모님은 갑자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막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바로 약혼남인 샘의 삼촌 제임스 슈와츠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참고로 제임스는요 미국에서 5% 안에 드는 엄청난 변호사라고 해요. 엘렌이 숨진 바로 다음 날인 2011년 1월 27일에 이 아파트 관리인한테 직접 이 삼촌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조카 샘이 내일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 이 집에 들려서 정장도 지금 못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가서 조카 입을 정장 좀 픽업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내일 장례식 가니까 엘렌 소지품도 제가 좀 챙겨서 가겠다. 부모님한테 전달해드리겠다.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일단 경찰에 물어보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하니까 경찰이 예,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현장 정리는 끝났으니까 그 아파트 청소하셔야 되지 않냐. 청소업체 저희가 추천해드릴게요 하고 청소업체까지 연결해줬대요. 바로 숨진 사망 다음 날이에요. 이 삼촌, 엘렌이랑은 혈연 관계도 아닌 이 삼촌이 이 집에 와가지고 지 조카 정장뿐만이 아니라 엘렌의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디바이스들을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청소업체가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 관리인 뭔가 이 집에 가구며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가 뭐라도 없어지면 내가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고 이날 미리 이 집에 와서 곳곳을 영상으로 찍고 사진을 찍어요.
자, 근데 이 관리인도 이걸 막 찍으면서 뭔가 이상했던 게 엘렌이 부엌 캐비넷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인 싱크대 위에는 막 손질을 한 것 같은 오렌지, 막 씻은 것 같은 블루베리가 체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칼꽂이함이 있었는데 그 칼꽂이에 있었던 칼이 엘렌 가슴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칼꽂이도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옆으로 와르륵 쓰러져 있었어요. 마치 과일 샐러드를 준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 같이 이 관리인 눈에도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곧 고용한 청소업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집을 깨끗하게 남아있었던 피 묻은 칼도 식기세척해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이날 새벽 엘렌의 시체는 영안실에서 부검에 들어가는데요. 부검 담당인은 말론 오스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부검 중에 이 말론 박사는요, 엘렌 몸에서 무려 20번 20번이나 칼에 찔린 자국을 발견을 합니다. 그중 8개가 가슴 쪽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상처의 깊이는 0.2cm로 되게 얇은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 샘이 발견했던 명치 쪽 칼 있죠. 그 상처의 깊이는 무려 25cm였어요. 자, 여기 가슴뿐만이 아니라 배, 두피 쪽에는요 6cm 깊이의 상처들이 막 있었고요. 목 뒤쪽에만 10곳이 넘는 자상들이 막 나 있었어요. 목덜미 쪽은 특히 이런 쪽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찌르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자상은 뇌까지 찌를 정도로 그렇게 깊게 나 있었어요. 그리고 911이 도착했을 때 엘렌은 앉아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셨어요? 샘이 911에 전화했을 때는 엘렌이 누워있다고 했잖아. She flat on her back? She's on her back. CPR 하려고 엘렌을 앉힌 거 아닐까요? 아니요, 샘은 엘렌을 옮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CPR을 하려고 이동을 하려면 눕혀야 되니까 눕혀서 발견되는 게 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앉아 있었다고요. 자, 만약에 앉아서 사망을 한 거라면 보통은 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엘렌의 얼굴에 있는 피는 코에서 귀 쪽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흘러져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문과라도 중력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샘은 엘렌을 옮긴 적이 없다는데 그럼 누군가가 사망한 엘렌의 자세를 앉은 것처럼 샘 말고 다른 사람이 고쳐놓은 걸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몸 곳곳, 팔, 배, 다리 쪽에 11개의 멍이 발견되는데요. 이 중에는 최근에 생긴 것 같은 멍도 있었지만 그중 몇몇 개는 오래돼 보이는 것도 있고 각각의 멍들이 다 다른 시점에 생긴 것들로 보여졌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러다 보면 멍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멍뿐만이 아니라 목에도 누군가 손으로 조른 것 같은 그런 자국도 발견이 됩니다. 자, 이 부검이가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스스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깊은 상처들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고 20번을 그것도 막 뒤에까지 이렇게 찌르는 거는 타살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고 부검 결과 타살로 결론을 냅니다. 자, 이 부검 결과를 받고 이제서야 경찰이 타살이라던데 수사를 시작해보자 이러고 수색영장 받아서 이 집에 다시 들어가는데요. 아니, 들어가면 뭐가 있냐고. 이미 청소에 소독까지 싹 다 깨끗이 되어 있었죠. 엘렌 쓰던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없나? 검색 기록이라도 보자. 없어. 샘의 삼촌이 노트북에 핸드폰, 엘렌 신용카드까지 싹 다 가져갔어. 이 사건 직후에 증거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보존조차 제대로 안 됐다고요. 여러분, 저 구린 게 한둘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일단 샘 핸드폰 네 거 내놔봐. 우리 한번 포렌식 좀 해보자. 기록을 보니까 샘이 이 사건 당일날 이날 변호사인 삼촌한테 전화를 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이 막 안 열린다고 그래서 문자를 막 10통을 보냈다고 했잖아. 그 문자 내용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야, 너 무슨 변명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진짜 이렇게 빡친다? what the fuck 이러고.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잠깐 슈퍼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집에 혼자 있는데 걸쇠를 걸어 잠그고 막 안 열어줘. 집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화나기보다 보통은 걱정이 먼저 되지 않아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문 열어라 막 이러면서 공격적인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의아하고 걱정이 된다면 보통 911에 전화해서 문을 좀 같이 열어달라. 약혼녀가 안에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삼촌한테 변호사인 삼촌한테 전화하는 건 너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기에 이 변호사인 삼촌이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자동차 티켓 끊고 딱지 끊고 이런 일만 생겨도 다 나한테 전화를 한다.
아, 그냥 평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엘렌이 이 안에서 무슨 상태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문 열기도 전에 왜 삼촌한테 전화를 했냐고. 자, 그리고요, 이 경찰 수사가 초기에 너무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샘이 경찰한테 얘기를 한 건지 경찰이 그냥 임의로 그렇게 적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샘은 분명히 경찰한테 경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문을 부셔서 들어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찰이 직원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니요, 저는 그날 자리를 뜬 적이 없는데요. CCTV 확인해보세요. 샘이 자기한테 내려왔던 건 맞지만 자기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고, 같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해서 혼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샘의 말만 듣고 걸쇠로 잠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엘렌이 집에 혼자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던 게 맞아? 아무 목격자도 증인도 아무도 없는 거야. 샘 밖에는. 한 명 있었어요. 이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 이 이웃 주민이 엘렌 엘렌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쑥 나와서 봤는데 샘이 막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더래. 그래서 뭐야 둘이 싸웠나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왔대요. 걸쇠가 걸려져 있었는지 문이 정말 잠겨져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현관문에 데미지가 살짝 있긴 했는데 문 부수고 들어왔댔잖아. 그 정도의 데미지는 안에서도 막 문을 세게 왔다 갔다 여러 번 닫으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데미지였고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걸쇠는 그 나사도 하나도 풀려있는 거 없이 걸쇠도 그냥 문 팡 차니까 그냥 홍 열려서 들어간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애초에 문이 잠겨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911 전화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여기까지 안 봐도 아까 들으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칼이 손잡이가 꽤 길었어요, 여러분. 근데 엎드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있었는데 어떻게 칼이 박혀 있었던 걸 못 봤을까요? 911 전화 중간까지도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CPR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칼이 박혀 있어요. 칼 위로 넘어졌나 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그리고 칼 얘기하기 전에도 CPR 해야 되죠? 이러면서 약간 꺼려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이머전시 콜 받는 전직 상담원이 자기가 정말 천여 건의 신고 전화를 받았지만 이런 신고 전화는 처음 본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잠겨서 안 열려가지고 30분 있다가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상하고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응답원한테 넘어진 것 같아요. 칼 위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검시관 사무실은요, 갑자기 엘렌의 사망 원인을 타살에서 살자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자, 왜냐? 경찰이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는 점. 샘의 말에 따르면 문은 잠겨져 있었으니까. 집에는 엘렌만 있었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서 머리 뒤쪽에도 자상이 있고 했지만 보통 누가 그렇게 나를 공격을 하면 이런 팔이나 손에 방어흔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방어흔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경찰이 신경병리학자에게 의뢰를 맡기는데요.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척추에도 엄청나게 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어쩌면 신경이 둔감해져서 통증을 덜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엘렌의 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에 아픈 걸 느끼지 못해서 목이라든지 이런 곳을 계속 찌를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고로 저는 그 훌루의 다큐멘터리도 다 봤거든요. 이 전문가가 또 인정한 게 뭐냐면 또 그 말인 즉슨 엘렌이 사망한 후에 열받은 누군가가 이미 엘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찔렀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이걸 다시 살자로 바꾼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정신과 기록과 이 엘렌의 검색 기록이었는데요. 자, 엘렌은 사건 발생 2주 전에 총 3번의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엘렌이 조금 행동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대요. 원래 되게 밝고 버블리하고 이랬던 엘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말도 없고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대요. 친구들이랑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학교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이 정신과 의사도 혹시 이 약혼남이랑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는 말에 아, 그런 건 전혀 없다. 샘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라고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건 좀 있으면 결혼하는 신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 결혼 얘기 이런 걸 꺼내면 자꾸 말을 돌렸대요. 샘과의 이야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는 엄마, 일이 너무 힘들고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본가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정말 약혼남이랑은 꽁냥꽁냥 너무 행복한데 일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면 보통은 나 본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는 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이 엄마가 너 정신과 가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제안을 해서 이 엘렌이 병원에 가게 됐고 치료를 위해서 항불안제인 클로나제팜 그리고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찰이 이유로 받고 이 상담 기록에 따르면 엘렌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뭐 스스로 해칠 것 같은 징조는 없었다라고 표기를 해두셨고요. 그리고 이 처방받았던 약 덕분에 엘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상담 기록에 따르면 엘렌이 무려 75% 이상 나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사건이 있기 열흘 전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고맙다고 덕분에 병원 가서 처방받고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문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던 딸이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이 정신과 약 말고 다른 약물을 했던 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그런데 부검 결과 그 복용받았던 약 이외에는 그 어떤 마약 이런 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렌 노트북 검색 기록을 보니까 고통 없이 빨리 죽는 법, 우울증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기록도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이미 오염된 정보라고. 왜냐? 경찰이 바로 수집한 거 아니잖아요. 샘의 삼촌, 미국 법 쪽에서 탑 5% 안에 든다는 이 삼촌 변호사 손에 들렸다가 긴 시간 동안 여기 이 손에 있다가 경찰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안에 충분히 조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기억나세요? 삼촌이 이 아파트 매니저한테는 내일 장례식에서 이 엘렌의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겠다. 유품 같은 거니까요. 근데 이거 전달해 줬나요? 아니요. 경찰이 요청할 때까지 핸드폰, 노트북, 신용카드 다 삼촌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엘렌이랑 뭐 일면식은 있나 모르겠어. 그 엘렌 부모님한테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삼촌도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깜빡하셨나 보다 라고 하기에는 누가 죽은 사람 유품을 거기다가 쌤도 지금 막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찝찝하게 누가 그걸 집에 두고 싶어 하냐고. 필라델피아 경찰은 살자로 했다가 갑자기 타살이라고 했다가 또 살자로 다시 바꿔버리고 검시기관에서도 경찰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시 또 그냥 살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이상 이 필라델피아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따로 이걸 해결해보겠다 하시고 이 유명한 법의학자, 사립탐정, 전직 강력계 형사까지 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시릴 웩트라고 이 미국 법의학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거장이세요. 부검만 2만 건을 넘게 하셨고요.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나 마이클 잭슨, 뭐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맡으셨던 거의 뭐 법의학계의 전설 같은 사람인데요. 이 시릴 박사가 이 사건을 검토해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머리 뒤, 그 목 뒤쪽에 나있던 그 수많은 그 자상들은 각도 그리고 위치상 스스로 찌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부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정말 데이터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은 이 옷이 없거나 아주 얇은 옷을 입은 채로 하지 이렇게 엘렌처럼 지퍼 있는 겉옷까지 입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헬릴이라는 다른 유명한 법의학자도 엘렌의 사건은 이 관찰된 상처의 수나 그 유형 그리고 혈흔 패턴까지 살인 현장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신경병리학자 말에 의하면 이 엘렌 뇌랑 척수 쪽에서 발견된 이 자상에서 피가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 상처에서 피가 나잖아요. 근데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이미 죽은 뒤에 생긴 상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내가 좀비가 돼서 찔르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찔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타살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왜 엘렌 몸에서 거의 11개의 멍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부모님이 의의를 제기했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 그런 멍은 요가나 필라테스 하면서도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엘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딸은 요가랑 필라테스를 한 적이 없다고. 이것도 진짜 아니 무슨 근거로 엘렌이 요가랑 필라테스를 했다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거야? 법의학자들도 엘렌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이나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다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엘렌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 사망의 진상을 밝혀보고자 여기저기 전문가들 고용하고 변호사 고용하고 하시면서 거의 한화로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출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펜실베니아 검시관 팀을 상대로 소송도 하시거든요. 이거를 살자가 아니라 이제 미결정, 어떤 원인으로 사망한지 모름으로라도 바꿔달라고, 타살도 아니고 그냥 미결정으로라도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패소를 하시고요. 이렇게 반박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도 이 펜실베니아 경찰 측이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로 합니다. 바로 SNS와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먼저 페이스북에 Justice for Ellen, 엘렌에게 정의를 이라는 페이지를 설립을 하시고요. 이런 저같이 사건 사고 이야기하는 유튜버, 팟캐스트, 라디오, 미디어 여기저기 다 찾아가셔서 자기들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려 달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고요. 그리고 2025년 올해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 바로 담당 검시관이었던 말론 박사였어요. 처음에 타살이 맞다고 했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타살해서 살자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가 2025년 올해 1월 갑자기 고백을 해요. 내가 사건 직후에 갑자기 사망 원인의 결과를 바꾼 이유는 경찰이 나에게 제시했던 자료만 믿고 그냥 깊이 내가 따지지 않고 그냥 경찰의 압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나의 결론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바꾼 거에 나의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 엘렌 가족이 2015년도에 또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도움까지 주셨다고 해요. 자,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자가 사실 입장을 바꾼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진전이거든요. 이 고백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이 언론과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고요. 2025년 9월 바로 지난달 훌루에서도 이 3부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이 되게 돼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서야 미국인들이 막 압박을 하니까 결국 필라델피아 시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가 엘렌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겠다. 꼼꼼하게 재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동안 돈 쓴 거 65만 달러 우리가 배상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만 대신에 이 엘렌 가족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원래는 2025년 6월 말까지 결과를 가족에게 공유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법원에서 경찰 측에 너네 다시 재검토해라, 조사해라 라고 해도 정작 움직이는 거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아무리 압박을 해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20번이나 찔린 상태로 발견됐는데 그 자리에서 살자 판결이라니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2011년 1월에 시작된 엘렌의 사건 이야기가 이렇게 1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딸에 대한 큰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부모님, 이 사건들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부모님들을 응원해주는 네티즌 덕분에 그래도 뭔가 희망이 생기고 있지 않나. 정말 14년 만에 뭔가 그래도 움직임이 14년 만에 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증거도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증거들이라도 좀 철저히 분석이 되고 샘의 삼촌도 좀 더 조사가 돼서 공식 기록이 바로 잡히는 날이 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요. 참고로 이 샘은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 샘이 이 사건 이후로 그동안 인터뷰를 다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엘렌 부모님이 법적으로 뭔가 큰 성과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CNN이 연락을 개인적으로 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여기에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엘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녀가 죽었을 때 제 삶의 일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단순히 제 미래의 아내를 잃은 슬픔만 겪은 게 아니에요. 제 명성과 엘렌의 사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려는 터무니없고 비열한 시도들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려고 거짓과 왜곡, 허위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신질환은 실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제가 당한 일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끔찍한 질병으로 잃는 아픔도,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잃는 아픔도, 또 잘못된 정보에 흔들린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책임을 전가당하는 고통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을 쓰고 싶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샘은 사건 이후로 뉴욕으로 이사를 갔고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 뭐 가까이 어딘가 살고 있겠네요. 아이도 둘 낳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살자인지 아니면 의심 가는 거는 사실 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샘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만약에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애초부터 경찰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사건이 끝까지 해결된 상태로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유가족들이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엘렌 그린버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